진우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처음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었어요. 동창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는데 저 앞쪽 갈림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어요. 내 며느리가 낯선 남자 팔짱을 끼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며느리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 가을 어느 토요일 북한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이 됐어요. 위암 말기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아니, 빠른 게 아니라 멈춘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 세상이 다 앞으로 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차갑습니다. 40년 가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이 반만 구겨져 있었어요. 혼자 밥을 차려놓으면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만 울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우가 있고 작은아들 정민이가 있었거든요. 둘 다 제 속을 안 썩이고 잘 커줬어요. 정우는 중견기업 과장이 됐고 정민이는 소방관이 됐습니다. 자식 복은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자식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빈이었어요. 수빈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벌써 8년 전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맑고 말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에 정우가 엄마 이 사람이야 하고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정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8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는 동안에도 수빈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병원에 도시락 싸들고 와서는 어머님, 제가 왔으니까 좀 쉬세요 하고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정우보다 먼저 올 때도 많았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따로 없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준이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왔어요. 서준이는 올해 7살 제 하나밖에 없는 손주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꼬마가 뛰어들어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는데 그 한마디에 일주일치 외로움이 다 녹았어요. 수빈이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잘 드시고 계시죠?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서준이가 좋아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밥은 먹었냐고, 잘은 잤냐고 물어봐 주는 것.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늘 수빈이 자랑을 했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달라. 남편 병간호도 며느리가 다 했어. 어유, 순자 씨는 며느리 복 타고났네. 복이지. 딸도 그만큼 못해.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어도 수빈이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수빈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소영이도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간호사라 바쁘다 보니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건강 챙겨주고 영양제도 사다 줬어요. 근데 수빈이가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소영 씨는 바쁘다는 핑계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소영이가 전화를 해도 수빈이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그날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가자. 미숙이하고 정자도 온대. 영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4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가장 많이 전화해 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등산 모임이라고 해봐야 산 좀 걷고 김밥 먹고 수다 떨다 오는 거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나들이였습니다. 수빈이한테 말했더니 바로 대답이 왔어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서준이는 제가 볼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애 엄마야. 이렇게 살뜰한 아이가 어디 있어.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등산복을 입어봤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어디 가는 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남편 영정 사진을 한번 쳐다봤어요.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애들이 산 가자고 해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도 말을 걸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었어요. 하늘이 높고 은행나무가 노랗고 세상이 깨끗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산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버스 정류장에서 영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여기. 영희 옆에 미숙이랑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냈다 등산복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45년을 알고 지낸 사이. 머리카락은 하얘졌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거든요. 야, 순자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너 나오길 잘했어. 미숙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자는 김밥이랑 귤을 비닐봉지에 잔뜩 싸왔습니다. 내가 새벽에 김밥 쌌어. 많이 먹어 하면서요.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 도착하니까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산에 와 있어. 하늘이 진짜 예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남편한테 하는 버릇이 아직도 안 고쳐졌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넓은 쉼터가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고 귤을 까먹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숙이 딸이 시집을 갔다는 이야기, 정자 남편이 무릎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별것 아닌 수다였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갈림길로 나뉘는 지점이 나왔어요. 영희가 왼쪽 길이 전망대라고 했지만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오른쪽 길로 잠깐 빠졌습니다. 나 금방 올게. 먼저 가 있어. 화장실을 다녀오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어요. 합류 지점이 바로 앞이었거든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단풍이 머리 위에서 햇빛을 가려주고 있었어요. 참 예쁜 길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가벼운 웃음. 저 앞쪽 갈림길이 만나는 지점에서 들려왔어요. 익숙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 산에서 들릴 리가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섰습니다. 진우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처음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빈이었습니다. 내 큰 며느리가 거기 서 있었어요. 낯선 남자 팔짱을 끼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우한테도 저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볼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저 표정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수빈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수빈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무줄기를 붙잡았습니다.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등산 스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근데 수빈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굴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턱선, 가르마 탄 일자머리, 왼쪽 귀에 늘하고 다니는 작은 진주 귀걸이. 우리 큰며느리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서 전망대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풀려서 결국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예쁘던 단풍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세상에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어디 있어? 영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얼굴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야. 길을 좀 헤맸어. 영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어디 아파? 아니야. 다리가 좀 아파서.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산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빈이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낯선 남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던 그 얼굴. 집에 돌아오니까 수빈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등산 잘 다녀오셨어요? 날씨 좋았죠?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치려고 했는데 글자가 안 써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만 보고 있다가 겨우 두 글자를 쳤어요. 응, 좋았어.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수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그 남자가 수빈이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어요. 정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근데 잘못 볼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떡해?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텔레비전을 봐도 소리가 안 들렸어요. 자리에 앉으면 북한산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올랐어요. 수빈이가 낯선 남자 팔짱을 끼고 웃던 모습. 그 남자가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손. 진우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사람 얼굴이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멀리서 봤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빈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왔어요. 8년 동안 그렇게 잘하던 아이가 설마. 정우한테 그렇게 다정하던 아이가 설마. 토요일에 수빈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서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하고 안기는데 그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수빈이는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는 갈치조림 해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맑고 깨끗한 얼굴이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북한산에서 본 그 표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한테 웃을 때의 수빈이는 늘 그렇듯 효녀 며느리 그 자체였거든요. 내가 이상한 거였어. 이렇게 잘하는 애가 그럴 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수빈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수빈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만 떠올리던 사람이니까요. 잠깐만요, 어머님. 전화 하나만 받을게요. 수빈이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수빈이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표정은 안 보였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제가 물었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아, 서준이 학원에서요. 다음 주 수업 변경 건이래요. 수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날부터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수빈이가 올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전에 없던 가방을 들고 왔어요. 핑크색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정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세일해서 샀어요 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브랜드가 세일을 잘 안 한다는 걸 시장 돌아다니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화장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색이 진해졌고 눈 화장이 또렷해졌어요. 그리고 향수, 수빈이한테서 전에 안 나던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수빈이가 서준이 태권도 데리러 간다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2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왔어요. 태권도 학원은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불안해서 정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수빈이 어디 갔니? 서준이 데리러 간다더니 2시간째야. 정우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학원 끝나고 서준이 간식 사주러 갔나 보죠.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전화를 끊고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분 뒤에 수빈이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차가 온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서준이 학원은 은평구 안쪽인데 차는 반대쪽에서 왔어요. 한남동 방향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었어요. 소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소영이. 간호사라 바쁜 아이지만 이 아이한테밖에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 다음 날 오후 은평구 골목 안쪽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영이는 당직 끝나고 바로 온 거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그랬어요. 눈이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커피를 앞에 놓고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소영아, 이상한 말 같겠지만 엄마가 이상한 걸 봤어. 북한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빈이가 낯선 남자와 있었다는 걸,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걸, 그 남자가 머리카락을 넘겨줬다는 걸 말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소영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소영이가 한 말.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며칠 전에 형님 집에 갔는데 형님이 노트북을 급하게 닫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어요. 화면에 이혼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떠 있었어요. 커피잔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요즘 저한테 이상한 말을 자주 하세요. 소영 씨는 어머님 요양원 알아보고 그래 봤어요? 하고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3번이나 물으시니까 이상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가방, 새 향수, 늦은 귀가, 이혼 변호사 검색, 요양원, 소영아, 내 어머니, 나 미친 거 아니지?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친 거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형님이 정우 오빠한테 하는 짓더는 못 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뻔했어요. 간신히 참았습니다. 근데 소영아, 증거 없이 말하면 나만 미친 노인네가 되는 거야. 아무한테도 아직 말하면 안 돼.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조심히 알아볼게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이를 만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수빈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낯선 남자한테 기대서 웃던 그 표정.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님 갈치조림 해왔어요 하던 그 웃음. 두 얼굴이 겹칠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정우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증거가 없어도 아들한테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니까. 엄마 말은 믿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일요일 오후 정우가 혼자 왔습니다. 수빈이는 서준이 생일 파티 준비한다고 집에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정우를 거실에 앉히고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달그락거렸어요. 정우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손이 떨려. 정우야. 응. 엄마가 이상한 말하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들어봐. 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산에서 본 걸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걸. 그 남자가 머리카락을 넘겨줬다는 걸. 진우 씨라고 불렀다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 수빈이 맞아? 맞아. 엄마가 8년 동안 본 며느리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엄마, 멀리서 봤잖아. 비슷한 사람 아니었을까? 정우야, 진주 귀걸이까지 봤어. 가르마 탄 머리도 봤고. 수빈이 맞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수빈이한테 한번 넌지시 물어볼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들이 알아서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틀만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뭔가 말을 고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잠깐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녁 정우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정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불쌍하다는 듯이,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봐.
정호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빈이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수빈이가 그랬어. 그날 서준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 한남동 쪽에 갔다가 대학 동창을 우연히 만났대. 남자 동창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같이 걸었다고. 그게 말이 돼? 팔짱을 끼고? 엄마, 요즘 세상에 친구끼리 팔짱 끼기도 하잖아. 정호야, 그 남자가 수빈이 머리카락을 넘겨줬어. 그게 친구 사이에 하는 짓이야?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빈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시대. 뭐? 지난번에도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다면서?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2번 사오시고 약속을 자꾸 잊으시고. 정호야, 그건 수빈이가 걱정이 돼서 말 못하고 있었대. 엄마한테 상처될까봐. 정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저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정호는 수빈이 말을 믿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엄마가 없는 걸 봤다고. 엄마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다고. 엄마, 한번 병원 가보자. 응? 건강검진 겸 기억력 검사 같은 거.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호야,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 2 눈으로 똑똑히 봤어. 수빈이가 남자한테 안겨서 웃고 있었어. 내가 미쳤다고? 엄마, 진정해. 아무도 미쳤다고 안 했잖아. 너 지금 수빈이 말을 믿는 거야? 엄마 말 안 믿고? 정호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정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 귓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나를 안 믿었다는 게, 며느리 말을 먼저 믿었다는 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빈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 이모지를 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연이 먼저 손을 쓴 거였어요. 정호한테 내가 말하기 전에, 아니, 내가 말한 걸 이용해서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남편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나 미친 사람 됐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안 믿어. 내 아들도 안 믿어. 여보, 나 어떡해. 영정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평생 그랬듯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형님 차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호텔 주차 영수증이에요. 날짜가 지난 수요일이에요.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소영아, 그거 사진 찍어뒀어? 네, 어머니. 찍어뒀어요. 저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됐습니다. 수빈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 한다면 나는 증거로 대답해야 했어요. 치매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본 게 진짜라는 걸 이 세상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수빈이가 원하는 대로요. 근데 수빈이가 알아봐준 병원이 아니라 소영이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신경과에서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도 찍었어요.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이 나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수빈이 말이 맞는 거면 어쩌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자님, 인지 기능 검사 결과 모든 항목 정상입니다. MRI 소견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거였어요. 정상이에요. 어디 하나 이상한 데 없어요. 소영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영이 눈이 빨갛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쓸 무기였어요. 그날부터 소영이와 둘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간호사라 당직 스케줄이 불규칙했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수빈이가 외출하는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맞춰서 소영이가 따라다녔어요. 직접 따라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소영이 간호사 동기가 한남동 근처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이 여자를 보면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일주일 만에 사진이 왔습니다. 수빈이가 한남동 카페에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웃는 사진. 남자가 수빈이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3장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눈이 맞았어. 틀리지 않았어. 슬프기보다 분했어요. 이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나왔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이 하나 있었거든요. 만기까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잔액을 확인하려고 갔어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 적금에서 중도 인출이 한 건 있으시네요. 지난달에 500만 원이요. 뭐라고요? 저 인출한 적 없는데요. 위임장으로 처리됐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도장이요. 근데 저는 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도장은 집 서랍에 있었거든요. 수빈이가 반찬을 가져올 때마다 부엌 서랍을 열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옆 서랍에 도장이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이가 더 큰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저 큰형님 서류 가방에서 이거 봤어요. 소영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부동산 서류였어요. 남편이 남긴 은평구 아파트. 그 아파트에 담보대출 신청 서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 서류가요. 2년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처음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한테 욕을 한 적 없었는데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외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치매로 몰아서 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만든 다음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였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면 집도, 적금도, 아파트도 다 수빈이 마음대로였으니까요.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부족했어요. 수빈이 입에서 직접 나온 말. 그게 필요했습니다. 소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형님이랑 밥 한번 먹겠다고 할게요. 형님이 방심하게 만들어 볼게요. 며칠 뒤 소영이가 수빈이랑 단둘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소영이가 일부러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형님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하면서 띄워줬습니다. 수빈이가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소주 한 잔을 하더니 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 솔직히 정우 오빠는 능력이 없어. 과장이 끝이야. 소영이는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속으로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어머님은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해. 여기 은평구 집이랑 아파트 정리하면 꽤 나올 거야.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빈이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소영 씨도 알잖아. 인생은 한 번이야. 소영이가 밤에 저한테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들었어요. 수빈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보내야 해. 집이랑 아파트 정리하면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들으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사진 3장, 통장 인출 기록, 담보대출 서류 사진, 병원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그리고 녹음 파일. 다 모았습니다.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됐어요.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다음 달에 우리 여보 기일이야. 응, 알지. 내가 갈게. 고마워. 그날 내가 좀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기일에 다 끝낼게. 여보 앞에서 끝내야지.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 웃음이 잘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일주기 기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어요. 오늘 할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3가지, 전, 산적, 과일.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했어요. 하나하나 접시에 담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다 끝내고 올게. 오후가 되니까 가족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와 소영이가 먼저 왔어요. 소영이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와 수빈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수빈이는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사에 맞는 표정을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도울게요. 수빈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다 해놨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을 겁니다. 수빈이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금방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상을 차리고 영정 앞에 모여 절을 올렸습니다. 정우가 먼저, 정민이가 다음, 수빈이와 소영이가 마지막. 서준이는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저는 절을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지켜봐. 절이 끝나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습니다. 잠시 동안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보였을 거예요. 수빈이가 서준이한테 전을 떼어주고 정우가 정민이한테 소주를 따르고 소영이가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큰애 엄마.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다들 느낀 거예요. 지난달 수요일 오후 3시에 어디 있었어? 수빈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눈동자가 한번 흔들린 걸. 서준이 학원 데리러 갔었어요. 왜요, 어머님? 서준이 그날 학원 안 갔어. 내가 확인했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정민이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형수를 쳐다봤습니다. 수빈이가 웃었어요.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날짜를 헷갈렸나 봐요. 갑자기 이러시면. 그럼 이 사진은 뭐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남동 카페에서 찍힌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빈이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남자가 수빈이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수빈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대학 동창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먹은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동창이 어깨에 손을 올려 팔짱을 끼고 걸어.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그럼 이것도 들어볼까? 저는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빈이 목소리가 식탁 위로 흘러나왔어요. 솔직히 정우 오빠는 능력이 없어. 과장이 끝이야.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해. 여기 은평구 집이랑 아파트 정리하면 꽤 나올 거야. 제 목소리도 아닌, 소영이 목소리도 아닌, 수빈이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수빈이의 진짜 목소리. 수빈이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식탁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내 적금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내가 찍은 적 없는 도장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이것도 내가 했지? 수빈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못 잡아먹어서 다 조작한 거예요. 어머님 치매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수빈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이건 종합병원 신경과 검사 결과야. MRI 포함해서 전부 정상이야. 결과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빈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소영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한테도 하셨잖아요.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면 된다고요. 저도 다 들었어요. 수빈이가 소영이를 쏘아봤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사방이 벽이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빈아, 이게 다 사실이야? 수빈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자백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빈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시집 온 날부터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갔고 아프면 밤새 죽 끓여줬어. 8년 동안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갚았어. 남의 남자를 만나고 내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돌아서서 수빈이를 봤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늘 니네 아버지 기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떨렸어요. 내 시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마. 수빈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준이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수빈이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주저앉은 수빈이를 정우가 일으켰어요. 정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팔을 잡은 게 아니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것 같았어요. 지탱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일어나. 서준이 앞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눈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다 사정이. 닥쳐. 평생 수빈이한테 반말도 안 하던 정우가 그 말을 했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준이가 울음을 멈추고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우의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데리고 방에 가 있어. 내가 정리할 테니까. 수빈이가 서준이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우가 저한테로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양무릎이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38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릎 꿇을게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저 사람 말만 듣고 엄마한테 병원 가자고 했어요. 내가 미쳤지. 정우의 목소리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코를 훌쩍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엄마 편을 안 들었어요. 아들이 사람이 아니지. 저는 정우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을까요? 이 아이도 힘들었겠지. 아내를 믿고 싶었겠지. 엄마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겠지. 제 손이 정우의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쓰러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엄마 아들이잖아.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들을 안았습니다. 38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민이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고 소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우가 제 어깨를 잡고 일어섰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어요.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처리할게. 앞으로는 내가 할게. 그 주에 정우가 움직였습니다. 먼저 최진우라는 남자를 찾아냈어요. 무역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직접 만났어요.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도 속았어. 수빈이가 미혼이라고 했대. 아이가 있다는 것도 몰랐대.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빈이가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서준이 엄마라는 것도 유부녀라는 것도 숨겼다는 거였습니다. 그 남자가 뭐래?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어. 최진우라는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수빈이한테 속은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연은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고 살았던 거였어요. 정우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외도 사진, 녹음 파일, 재산 횡령 자료. 변호사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넘치고도 남습니다. 수빈이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발악한 건 서준이 양육권이었어요. 서준이는 나한테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준이 학교 보내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것도 다 엄마가 했어. 서준이는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맞아.
수빈이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서준이를 얼마나 돌봤는지 증명할 게 없었거든요. 외도하러 나갈 때 서준이를 제게 맡겼던 게 수백 번이었으니까요. 이삿짐 차가 온 날 저는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수빈이가 짐을 싣고 있었어요. 8년치 살림이 상자 몇 개에 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차에 타기 전에 한번 고개를 올렸어요. 이 집 쪽을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빈이 입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정민이가 소주를 한 병 들고 왔습니다. 형이랑 같이요.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소주를 따르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만해. 이제 됐어. 정민이가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잔 올리죠. 남편 영정 앞에 소주 한 잔을 놓았어요. 셋이서 나란히 앉아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쓰고 맵고 근데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매일 전화할게. 매일. 정민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형, 매일은 무리고 나는 이틀에 한 번. 저는 웃었어요. 얼마 만에 웃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두 번째 봄이 왔어요. 은평구 빌라 앞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꽃이 안 보였어요. 세상에 색깔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보였습니다. 분홍색이 이렇게 예뻤나 하고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이혼이 확정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어요. 외도의 횡령까지 증거가 넘쳤으니까요.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케이스도 드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깔끔하게요. 제가 울고 의심받고 치매 소리 듣고 혼자 증거를 모으느라 밤잠을 설친 게 깔끔한 거라면 그런 거겠죠. 서준이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보고 싶어.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준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강합니다. 어른보다 훨씬. 한 달쯤 지나니까 서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면서 작은 운동화가 벗겨지는 소리. 배낭을 내려놓는 쿵 소리.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오는 발소리. 매일 같은 순서였어요. 매일 같은 소리인데 저는 매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에 떡볶이 나왔어. 맛있었어? 응. 근데 할머니 떡볶이가 더 맛있어. 그 한마디에 하루치 외로움이 녹았어요. 예전에 수빈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올 때랑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지금은 매일이었거든요. 정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진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퇴근하면서 한 번.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서준이 잘 있지?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민이는 이틀에 한 번을 지키겠다더니 결국 자기도 매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한테 질 수 없다면서요. 저는 웃었어요. 이 바보 같은 아들들. 소영이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서준이를 돌봐줬어요.
서준이가 소영이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저 이제 작은 엄마예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정민이가 옆에서 소영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부부였어요. 근데 수빈이 때문에 소영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전에 수빈이 말만 듣고 내가 바쁘다고만 생각했어. 소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되지요. 이 아이가 진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영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갈래? 1년 전에도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산에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갈게. 서준이도 데리고 갈게. 토요일 아침 서준이 손을 잡고 버스를 탔어요. 영희랑 미숙이랑 정자가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서준이 이렇게 컸어? 할머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꾸벅 인사를 했어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북한산 둘레길에 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는 단풍이었는데 올해 봄에는 벚꽃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할머니, 꽃잎 잡았어. 작은 손바닥 위에 분홍색 꽃잎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서준아. 그 꽃잎을 받아들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1년 전 이 산에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목격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치매 소리를 듣고 혼자 밤을 새웠어요. 그때는 다시는 이 산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손을 잡고 친구들과 함께 봄바람을 맞으면서 쉼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김밥을 꺼냈어요. 1년 전이랑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달랐어요. 그때는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준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서준이가 김밥을 한 줄 집어서 제 입에 갖다 댔어요. 할머니야. 저는 입을 벌렸습니다. 작은 손에서 건네받은 김밥이 입안에 들어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맛을 몰랐어요. 올해는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엄마, 등산 잘하고 계시죠? 서준이 말 잘 듣고 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서준이가 꽃잎을 쫓아 뛰어다니고 영희가 귤을 까면서 웃고 멀리서 산새 소리가 들렸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 하나가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진짜 내 편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북한산에 봄은 다시 온다는 것. 여러분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